바다를 헤엄을 쳐서, 그것도 맨몸으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탈출 경로인데요. 실제로 2016년에 젊은 청년 둘이 서해 바다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3일 만에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건데요. 서해 바다 6km를 오로지 맨몸으로 헤엄쳐서 탈북한 두 청년의 자유를 향한 수영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선입니다. 2016년 9월 18일 저는 친구와 함께 차가운 서해 바다를 6시간 넘게 수영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1985년 황해남도 연안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좋아했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란 곳은 일반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 방송을 들으면 부모님께서 급히 채널을 돌리셨고 중국에서 온 친척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평양의 체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수영 특기생이었죠.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훈련장 시설은 낡았고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격대에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설 작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역에서 탄 기차에서부터 안대가 씌워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찰총국 소속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5번이라는 암호명을 받았습니다. 25 물개 보고드립니다가 제 인사였죠.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20시간은 계속 훈련과 교육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잠수 훈련이었습니다. 공기통을 메고 5m 깊이로 들어가는 훈련인데 지금도 물만 보면 무서워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적 침투 대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해상 생존 훈련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을 하고 강을 건너는 훈련을 자주 했죠. 7.62mm 소총의 탄약, 배낭까지 합치면 20kg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 무거운 장비와 함께 헤엄치는 법을 익혔어요. 총과 완전 군장 한 것이 너무 무거우니 그때 어떻게 하면 물에 가라앉지 않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1.5리터 페인트통을 묶어 허리에 차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부력처럼 몸을 띄우게 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훈련이 제가 탈북할 때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를 계산하는 법과 야간 항해술도 배웠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는 방법, 달의 위치로 시간을 가늠하는 기술들이었죠. 당시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저는 원산항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내오는 쌀을 실은 5,000톤급 화물선을 관리 감독하는 일이었죠. 그 배들은 남쪽에서 쌀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오는 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생각했거든요.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에 조공을 바치니 이것도 우리에게 쌀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2008년 가을 한 척의 배에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화물 검사를 하러 배에 올라갔는데 선실에서 남한 사람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남조선 괴뢰들은 악랄하고 포악하다.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분의 첫인상은 교육받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압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어요.
원래 서로 대화는 못하게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지만 저는 더 이상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말을 걸고 싶어서 저는 무의식 중에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분을 쳐다보며 보이부동지 담배 한 대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담배에 불을 붙여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 쌀이 우리 동포들에게 잘 전달되나요? 그분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교육받은 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위대함을 인정하라고 말해야 했는데, 네,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쌀은 도움입니다. 당신들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굶주려서 받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만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굶주리다뇨.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고민일 정도예요. 이 쌀도 우리나라에서 남아도는 쌀 중 일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남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먹는 건 걱정 없고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남한은 차를 만들어요. 그 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큰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차를 수출한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남한 드라마에서는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남한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만 나왔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드라마 말씀이시는군요. 드라마는 재미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실제 우리 삶은 드라마보다 훨씬 평범하고 평화로워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네, 어머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당신 나이 또래일 거예요. 그분의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같은 아버지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쌀이 당신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배에서 내려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리는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라고 배웠는데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분단되어 있지만 같은 피, 같은 말을 쓰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굶주린다. 남조선 사람들은 악하다. 우리가 더 잘 산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한분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라며 건넨 그 한마디. 그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남한은 어떤 곳일까? 저 사람의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있을까?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남조선 괴뢰들의 음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굶주린 남조선 인민이라는 표현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철수도
저와 함께 그 배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그 역시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철수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기선아, 너도 그날 이후로 잠이 안 와? 응. 자꾸 그 사람 말이 생각나. 나도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어보기도 하고 가끔 바다로 떠내려오는 한국 물건들을 주워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삐라를 주워왔는데 한국제 라면 포장지를 주워왔습니다. 기선아, 이거 봐. 이 라면 포장지만 봐도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 포장지는 화려했고 영양 성분표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수출용이라는 건 이런 게 남아 돌아서 다른 나라에도 보낸다는 얘기 아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남한이 정말 굶주린다면 라면을 수출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대한적십자사 배를 관리 감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한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들의 옷차림은 깔끔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한 번은 다른 남한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쌀을 보내고 있구나. 집에 돌아가서도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왜 우리는 남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을까? 왜 남한 방송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할까? 정말 우리가 더 잘 산다면 왜 남한 물건들을 감추려고 할까? 이런 질문들을 아무에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2016년 여름,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철수의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소지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장사하는 친척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는데 철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선아, 아버지가 그냥 호기심으로 본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확고한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기선아, 우리 나가자. 어디로? 남쪽으로. 한국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어.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고, 아버지처럼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했어.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나갈 건데? 바다로. 우리 둘 다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수영은 할 수 있잖아. 6km 할 수 있을까? 해야 해. 여기서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기로. 그날 밤 우리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었죠. 전기 철조망은 제가 망을 보고 키가 큰 철수는 철조망을 넘어갔습니다. 전류는 흐르지 않았어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 철조망이 더 많았습니다. 지뢰밭도 무사히 통과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받은 수영 훈련이 이런 곳에서 쓸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청년 근위대 활동 때 수영을 배웠던 것이 생각났어요. 5리터 페트병을 구해 노끈을 묶어 어깨에 맸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물에 잘 뜨게 하고 힘들 땐 앞으로 돌려 의지하며 쉬면서 갔죠. 맨몸이라면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이었지만 물 온도는 15도 정도였을 것입니다. 철수는 팬티 하나만 입고 들어갔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체면을 차렸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찍는 첫 사진이
팬티 바람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NLL 북방한 개성까지는 6km. 특수부대 훈련 때 4km는 맨몸으로, 8km는 오리발을 끼고 수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1시간을 헤엄쳐 갔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소가 있는 물속 탐지기통과 구간이 있었어요. 초소에서 무리를 전등으로 훑고 있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페트병을 묶었던 끈을 잡고 입수했습니다. 그때 우리 곁을 전등이 훑어 지나갔어요. 아, 다행이다 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 다시 불빛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끈을 잡은 채 잠수하고 손으로 물을 밀면서 헤엄을 치는데 마침 빠른 물살에 우리 몸무게가 무거우니 가속도가 붙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물살에 의해 내려갔어요. 다행히 불빛은 저희를 못 보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임진강까지 물살에 의해 빠르게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조류가 너무 세서 역행하는 거였어요. 다시 북한 쪽으로 물살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헤엄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철수가 못하겠다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여기서 죽으면 그냥 바다에서 실종된 어부가 될 뿐이야. 하지만 저쪽에 도착하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야. 3시간째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선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야 한다. 4시간째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기가 정말 한국일까? 혹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5시간째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위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경비정인 줄 알고 무인도 쪽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열감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북한에서부터 물에 들어간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 넘게 바다에서 헤엄치는 2사람을 보고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보고가 올라갔고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이미 체온을 많이 잃은 상태였고 특히 철수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죠. 그때 한국의 해군 열감지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죽은 상태로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희가 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해군은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처음 한국 해군 장병들을 봤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희를 적이 아닌 구조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젊은 해군 중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6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조선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시고 뜨거운 차를 건네주는 해군 장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자유 대한민국이다. 해군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의료진들이 저희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적국에서 온 저희를 한국인과 똑같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열감지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바다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해군 정보과 장교가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시간 동안 수영하는 내내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든 위험하면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넘쳐나는 상품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 아무 제약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구조해준 한국 해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서해 해군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조했던 중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사가 되어 있더군요. 기선 씨, 그때 수영 실력이 대단하던데 혹시 해군에 관심 없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해군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가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특히 한국의 해군을 비롯한 국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주는 든든한 수호자들입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군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만나본 한국 군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저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로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국 해군의 고마움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것은 바로 2016년 9월 서해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기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헤엄쳐서 남한에 온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무모하리만큼 자유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주의적 대응이 가슴 뜨거워졌습니다.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서 헤엄치는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우리 해군.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온 낯선 이들을 적이 아닌 구조해야 할 동포로 바라보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해준 젊은 해군 중사.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기선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한국 해군이 아니었다면 저는 차가운 바다에서 죽었을 것이라고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군은 오늘도 그들을 지켜보며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